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로 잦아드는 듯했던 국민의힘의 당권 분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당내 친윤계는 물론 대통령실까지 윤심은 안철수가 아니다라며 안 후보를 향해 총공세에 나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 친윤계의 특정 후보 집단 린치 논란이 재현되는 상황에서 안 후보는 방금 전 기자회견을 갖고 윤심파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힘을 보태는 경쟁을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집안 사정도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기 위한 지도부의 대여 강경 투쟁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친명 대 비명 간의 이견과 대립을 확인시켰습니다. 김성태발 이 대표의 대북 리스크 관련 속보부터 알아본 다음 이 같은 정치권 상황과 잠시 뒤에 나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 판결 소식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시는데? 전혀 모릅니다.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얼굴도 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2년이라면 내의 사회분부, 내복 사회분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입에서 연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언급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의 표적에서 이 대표가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이 김성태 전 회장은 현재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김 전 회장이 연일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이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대북 사업과 이 쌍방울이 관련 비용을 대납한 부분, 이 대표와의 관계 등에 대한 주장들을 쏟아내면서 이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김 전 회장은 지난달에 이 태국 현지에서 체포가 된 뒤에 이 국내로 송환이 되면서 이 취재진에게 자신의 혐의는 물론이고 이 대표의 관계도 이 전면 부인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김 전 회장은 검찰에 가서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 이 검찰에서 다 밝히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돌이켜보면 결과적으로 김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의 국내 송환 당시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변호사님 대납한 적 없으실까요? 검찰 조사에서 어떤 점 설명하실 거예요? 성실히 조사 받겠습니다. 검찰 조사 앞두고 좀 신경 같은 거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 때문에 저희 회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 그게 많이 적응스럽습니다. 쌍방울에 그 이재명 대표 캠프에 있던 분들 협박하신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고 계셨나요? 검찰과 상의하겠습니다. 쌍방울 전환 사채 중에 변호사비로 흘러 들어간 건 없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십니까? 연락한 적도 없고요. 측근들도요? 전혀 모릅니다. 지금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예.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또한 저 때문에 충격 끼치는 점 죄송하고 있습니다. 모른다 외에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는 거예요? 다 검찰에서 잘 지킬 겁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내놓은 새로운 주장들 소개해 주시죠. 대북 송금 액수가 또 더 커졌다고 합니다. 네, 앞서 김 전 회장이 북측에 건넸다고 말한 그 대북 송금액은요. 경기도 대북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또 이 대표 방북을 위한 비용 300만 달러. 그러니까 이렇게 총 800만 달러로 알려져 있었는데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북측 인사들에게 800만 달러 외에 최소 5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6억 원가량을 추가로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50만 달러도 결코 이제 적은 액수가 아니죠. 그런데 이 용처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검찰은 50만 달러의 용처를 아직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돈이 북측 인사의 해외 출장에 대한 거마비나 아니면 이 대표의 대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쓰인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김 전 회장은 2019년 11월 북측에 건넸다는 300만 달러에 대한 증거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3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건넨 것이다. 이렇게 김 전 회장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에서 써준 이 수령증까지 제출했다고 하죠. 네, SBS 보도에 따르면요.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북측에 3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확인서, 일종의 수령증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북측이 써준 수령증에 적힌 이름은 북한 조선아태평화위 송명철 부실장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이 돈이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 당시 경기도에서 작성한 내부 보고서를 보면 이 무렵 경기도가 북측 조선아태평화위와 함께 이 지사의 방북을 논의했던 것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제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이 대표 모른다, 연락한 적도 없다 이렇게 했었는데 검찰 조사에서 통화한 적이 있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저희가 몇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또 통화 횟수가 그동안 알려진 것은 이제 2차례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김 전 회장 최소 4차례는 된다 이렇게 새로운 진술을 내놨다고 하죠. 네, 이 동아일보 보도를 하고 또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요. 이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이 대표와 최소 4차례 통화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이 첫 번째 통화는 앞서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통해 알려졌던 대로 이 중국 현지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서 성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 김 전 회장은 이때 이 대표가 자신에게 고맙다고 했는데 이 대북 사업 비용 대납에 대한 취지로 이해했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통화는요, 필리핀 현지에서 이 북측 인사들과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논의한 전후인데요. 이 김 전 회장은 당시에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줬고 이 대표와 통화를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행사에 불참해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또 이 세 번째 통화는요, 이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때 전화를 바꿔준 인물이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 통화는 지난 대선 직전인데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재차 불거진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당시에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서 이 대표와 통화를 했다고 했고 이 대표가 쌍방울이 난감하게 됐다고 말하니까 이 김 전 회장은 사실이 아닌데 뭐가 난리냐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김성태 전 회장의 일방적인 주장 그리고 검찰 진술에 따른 거기 때문에 아직 사실로 확인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실제 김 전 회장한테 이제 이 대표의 전화를 바꿔줬다 이렇게 알려진 이화영 전 부지사 지금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MBC 보도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은요, 남편 즉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를 통화하게 해준 적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을 하며 굉장히 억울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또 두 사람의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자리에 동석한 경기도 관계자는요, 역시 MBC와의 통화에서 쌍방울이 먼저 북측과 만난 뒤 경기도는 따로 북측을 만났고 회의를 마친 뒤 쌍방울 측과 술을 마시긴 했지만 이 대표와의 전화 연결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MBC는 현재 구속돼 있는 이 전 부지사가 이 옥중에서 가족들에게 보낸 자필 메모를 입수했다며 그 내용도 보도를 했는데요. 이 전 부지사는 메모에서 쌍방울이 경기도와 이재명 대표를 위해 북한에 돈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허구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요. 이 실제적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북 접촉 과정을 경기도나 이화영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것, 특히 대북 송금은 비밀리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성태 전 회장에게 이재명 대표 전화를 바꿔줬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그 해당 변호사 역시 그런 사실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앞으로 진행될 검찰 조사 그리고 이제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제 판결을 통해서 진실 여부 가려질 텐데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쌍방울이 왜 그렇게까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사업을 지원했는지 또 그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는 거죠. 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MBC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경기도에서 추진되던 태양광 사업권을 쌍방울에 넘기려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보도했었고요. 중앙일보는 김 전 회장이 지난 2020년 경기도 공공배달앱 사업 수주전에 뛰어들었고 당시 경기도 안팎에서는
김 전 회장 측이 사실상 내정되어 있다는 말도 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곳이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쌍방울그룹 관계자는 김 전 회장과 경기도와의 관계를 감안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면서 명분에서 밀렸다는 후문이 돌았다는 말도 했다고 하고요. 김 전 회장의 지인은 김 전 회장이 이 소식을 듣고 격분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등에게 격렬하게 항의했던 것으로 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김성태 전 회장 그리고 이재명 지사 시절의 경기도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정황들인데요. 혐의를 부인하던 김 전 회장 왜 검찰 조사에서 본격적으로 입을 열기 시작했는지 그 배경도 궁금합니다. 네, 이 MBN 보도를 보면요. 김성태 전 회장 측 관계자의 전원을 통해서 이 김 전 회장이 돌연 입장을 바꾸게 된 배경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김 전 회장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서 김 전 회장을 모른다고 강조하면서 쌍방울과 인연이라고는 이 내의 사이붕어 정도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부분에 김 전 회장의 감정이 상했다고 전했다는 겁니다. 지난달 나온 이 대표의 발언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뭘 알아야 내가. 내가 인연이라면 이거 내의 사이분거, 내복 사이분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어떤 방법으로 줬다는 건지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며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냐 그럼? 그 사람 잡아가든지. 정말 황당무계해요. 네, MBN은 김 전 회장 측 관계자가 이 김 전 회장의 심경 변화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과거 형제라고 불렸던 이 이재명 대표 측에게 배신감을 느낀 뒤 진술을 번복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고 전했고요. 이 관계자는 검찰이 제시한 이 자금 거래 내역과 이 참고인 진술 등의 자료를 본 뒤에 김 전 회장이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기는 어려웠다는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새로운 진술들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핵심 고리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옥중에서 지금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진실을 어떤 방법으로 가릴 수 있을지, 검찰은 과연 어떤 카드를 주고 있을지 이 부분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법률가시니까 실제 이런 경우에 검찰은 어떤 카드를 씁니까? 기본적으로 경기도와 관련성을 따질 것이거든요. 그리고 경기도가 독자적 대북 사업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에 평안부지사도 임명을 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이 쌍방울이 대북 송금한 것까지는 제가 봐도 뭐 객관적인 사실 같아요. 그 뭐 계좌 내역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연결되는 부분은 이것이 경기도를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뭐 김성태 씨 주장대로 예를 들어서 이재명을 위해서 한 것인지, 그러면 위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객관적인 물증이라든지 아니면 진술 증거, 아니면 그걸 목격한 사람이 있다든지, 그리고 경기도에서 대북 사업을 하면서 진행했던 서류들이 관련 서류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쌍방울도 나름 지금 대북 관련 사업을 하려고 했었으니까 서류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서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이게 앞뒤로 따져보는 것이거든요. 이례적인 경우에 예를 들어 또 돈을 보낸 것이 뭐 기존에 또 있었는데, 아니면 이것을 보냈을 때 뭘 얻으려고 했다는 것인지, 근데 그 대가가 과연 경기도나 이재명에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입증을 할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단순히 김성태 씨의 단순 진술만으로는 저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 유지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에서도 이 부분 어떤 서류라든지 문서라든지, 그리고 이제 관련자들의 어떤 조사를 통해서 아마 당시의 정황과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아마 재판부를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수사 초기예요. 앞으로 이 수사는 굉장히 오래 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하지 않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저도 뭐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타난 것만으로는 뭐 지금은 계속 뭐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돈을 보냈다는 내용과 뭐 이것이 이재명을 알았냐 몰랐냐, 솔직히 이러한 내용에서 둘 간에 맞느냐 안 맞냐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알았냐 몰랐냐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뭐 한동훈 장관이 항상 얘기하듯이 팩트와 증거로 이걸 제시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관련은 없는 얘기지만 과거에 김부선 사건서부터 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대표의 그런 어떤 그 태도는 대응하지 않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적 변수를 살펴보면은 조금 전에 이것이 경기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인지라는 화두를 꺼내셨기 때문에 대장동도 그렇고요. 성남 FC도 그렇고 이 대북 사업도 그렇고 경기도를 위한 것이다라고 정치적으로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디테일하게 뜯어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에서 경기지사에서 대선 주자에 이르기까지 늘 대선을 염두했다라는 그런 그 판단이 가능한 몇 가지 대목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반드시 고리가 있어요, 고리. 그 중요 고리가 바로 누구냐면은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이화영. 그다음에 성남 FC라든지 그다음에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이재명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정진상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말을 안 하고 있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특히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기억나는 게 있잖아요.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대북 송금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300만 불 보내라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오면 벤츠 차도 굴려야 되고 헬기도 띄워야 되고 이게 북한식이거든요. 우리가 그거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 추정하고도 남을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남북 그 협력 기금에서 그 기금을 활용하기가 가능치 않기 때문에 쌍방울이 나섰고 이것이 이재명의 큰 그림 속에 있었다는 추정은 가능하지만 증거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 증거와 관련해서 그리고 키라고 할 수 있는 연결고리의 증언과 관련해서는 검사들의 능력에 달려 있겠죠. 이 대표를 향하고 있는 대북 송금 의혹의 진실을 밝히려면요. 결국 이제 김성태 전 회장 진술과 함께 당시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대북 사업의 전모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통일부를 통하지 않고서요. 경기도가 이제 독자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한 것도 그렇고 그 외에도 검찰이 당시 경기도 대북 사업에서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일종의 수상한 정황들을 다수 포착했다. 이런 기사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경기도에서 추진하던 이 대북 사업에 대해서 당시 경기도 의회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도의원들은 이 사업 구체성이나 현실성 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했고 또 통일부를 통하지 않는 경기도의 이 독자적 사업 추진에 대한 이의 제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국민일보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통일부보다 확실하고 강력한 북측 한 라인이 있다면서 도의원들을 설득했다고 전했고요. 또 조금만 참아달라 지사님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북한에 한번 가겠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경기지사에 당선되면서부터 대북 사업에 총력을 기울였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 역시 하노이 회담이 결렬돼서 이 남북 관계가 경색된 이후에도 경기도 대북 사업에 대해서는 좀 장밋빛 전망을 강조하기도 했었거든요. 관련해 이 대표의 이 경기지사 당선 소감과 하노이 회담 결렬 후에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죠. 앞으로 평화의 시대에 우리 경기도가 남북 간 경제 협력 또 평화와 교류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반도의 그 역할 중에서도 경기도의 역할이 매우 크다라는 점에 대해서 역사적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으실까요? 리종혁 아태평화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일행들이 아마 최초로 지자체 추첨으로 남쪽이 왔죠. 우리가 북에다가 이 공격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최고죠. 남북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몇 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올해는 남북 관계가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또 당시 경기도가 추진했던 북한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남북교류협력기관으로 마련하려는 그런 계획도 반대에 부딪혔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노이 회담 결렬 후에 북한이 대납협력 통로를 닫아버리기도 했고 또 유엔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도 제기가 되면서 실제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비용을 당연히 그 민간 기업인 쌍방울이 대신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죠. 당시 그러니까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이제 경기도가 내지를 못하니까 북측 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앞에 두고서 호통을 쳤다. 또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네, 조선일보 보도 내용이죠. 지난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그리고 북측 인사들이 함께 참석한 한국 기업 간담회에서 벌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당시 북한 조선아태위 송명철 부실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간담회에 나타나자 경기도는 왜 여기 왔냐, 나가라. 무슨 낯으로 왔냐 이렇게 소통을 쳤다고 합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송명철의 말에 이 전 부지사 등이 크게 당황했다면서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경기도가 약속해놓고 추진하지 못하자 송명철이 화를 낸 것 같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또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송명철에게 여기까지 온 게 그래도 경기도 때문인데 경기도가 빠지면 돈 주기가 어렵다면서 달래고 또 고급 양주 등을 가져와서 비위를 맞췄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송명철은 형이 못하는 걸 아우가 한다. 즉 경기도가 못하는 걸 쌍방울이 한다고 말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졌고 이후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김 전 회장을 바꿔줬고 이 대표가 고맙다고 말을 했다는 게 김 전 회장의 진술 내용입니다. 또 저희 TV조선의 취재에 따르면요. 이 대표가 경기도 대북 사업 전반을 직접 챙겼다. 이런 정황도 드러났다고 합니다. 네,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이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경기도의 이 대북 사업 문건 목록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외 출장 계획부터 이 묘목 지원 사업까지 여러 종류의 대북 사업 내용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이들 문건을 검토하고 결재한 당사자는 바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국외 출장 계획을 검토한 2019년 5월에 이 전 부지사는 중국으로 출국해서 이 김성태 전 회장과 함께 북한 인사를 만났습니다. 앞서 2018년 10월에는요.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출장을 가서 이 스마트팜 사업과 이 대표의 방북 등을 논의했는데 이 시기에도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 출장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2018년 당시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 목소리부터 들어보고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문건을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이 경기도 관계자의 증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북측 관계자가 방문하여 이재명 도지사를 예방하여서 토론하기로 했으며 이때 이재명 지사의 방북 일정 등도 함께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후토자의 지사 이름이 써 있으면 어쨌건 지사가 보긴 본 건가요? 그렇죠. 이게 도지사 전결 사항이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건 맞는 그게 거죠? 규정이 있어요. 따라서 전결을 올리게 돼 있어요. 네, 결국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북 사업 전반을 검토하고 결재를 했던 만큼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의 관계뿐 아니라 이 김 전 회장이 800만 달러 이상을 북한에 대납한 사실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듯이요. 김성태 전 회장의 구속 기한이 오는 일요일까지입니다. 때문에 검찰이 이제 이르면 오늘, 그러니까 주말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을 김 전 회장을 기소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의 연루 여부가 기재될지 여기에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 전 회장의 구속 기한이 오는 5일까지고 5일이 일요일인 점을 고려할 때 검사는 이르면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은 김 전 회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회장이 횡령과 배임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최근 김 전 회장이 저희가 계속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대해 새로운 진술을 쏟아내면서 이 검찰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검찰은 우선 그 대북 송금을 고리로 삼아서 김 전 회장을 왜곡한 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를 한 뒤에 이 돈의 대가성 여부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추가 수사를 통해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대로 즉 쌍방울이 경기도 대북 사업 비용과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을 대납하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가 쌍방울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검찰 수사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대표는 대북 송금 의혹은 검찰의 소설이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지난 화요일과 어제 나온 이 대표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죠. 대북 송금 300만 달러 그래요. 아마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대표님 방북 자금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에게 보고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참 그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김성태와 통화해서 고맙다는 말도 하셨다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시죠.
경기도가 당시에 북한에 소총전까지 보냈다는데 전혀 관련 사실 모르셨습니까? 네, 그럼 혹시 뭐 승인이나 보고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없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처럼 이제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 상황이 아주 복잡하다는 게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뚜렷이 확인이 됐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민주당의 장외투쟁 그리고 이 대표 사법 처리 움직임에 맞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추진을 놓고서 당내 갈등이 아주 본격적으로 표출이 됐습니다. 네, 우선 이 내일로 예정된 이 장외투쟁을 앞두고요. 이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지도부는 총동원령을 내린 데 반해요. 이 비명계 의원들의 중심으로 이탈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 친명과 비명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입니다. 특히 이제 어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흐름이 확인이 됐는데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이 KBS와 통화에서 장외에서 하는 대규모 집회 형태의 규탄 대회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맞선 방탄용 전략으로 비춰서 역공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일부 의원은 이 집회에 참석한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할 경우에 이 민주당이 자칫 대선 불복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장외 집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도부가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거 이걸 두고서도 불만을 제기하는 의원 또 적지 않았다고 하죠. 네, 의총에서는요, 이 지도부의 소통 부재도 도마 위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2차 검찰 소환 이후인 지난달 29일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장외투쟁 방침을 전한 바 있었는데요. 전했는데요. 내일 서울 숭례문 인근 광장에서 여는 장외 집회를 위해서 전국 지역 조직에 공문을 보내고 동원 인원까지 할당했습니다. 이 대표도 직접 SNS에 규탄대회 포스터를 올리면서 지지층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 동원 방식을 두고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일부 지역위원회 등에서는 당일 현장에서 위원회별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출석 체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해서 이 부분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주말 장외 투쟁을 두고 엇갈리는 민주당 목소리 들어보시죠. 어쨌든 장외투쟁이란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거 결국은 맞불 놓고 방탄하기 위한 거 아니냐. 민주당 전체가 똘똘 뭉쳐서 또 방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다. 그리고 검찰청 나 혼자 가겠다. 절대 나오지 마라. 라고 하면서 또 토요일 날은 각 지역별로 인원 할당하고 체크하고 뭐 이런 건 모순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다 오갈 수 있었겠죠. 뭐 보고대를 하고 뭐 장외투쟁을 한다고 해서 방탄이 되겠습니까? 지금 검찰이 수사 기소에 정권을 갖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명운을 걸고 그다음에 검찰이 갖고 있는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방탄이 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전혀 방탄이 될 가능성이 없죠, 사실. 오히려 지금 이런 검찰이 이렇게 굉장히 민생이 어려운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 야당과 대화를 하면서 민생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지 이렇게 야당 대표 잡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네, 어제 의총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던 당 지도부의 방침이 당내 이견으로 불발된 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 국면에서 이 친명 위주의 당 지도부 그리고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이제 대여 투쟁 노선을 갖다 강화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는데 그걸 제동을 건 셈입니다. 네, 의원총회에서 의원 17명이 자유 발언에 나서서 여론 역풍과 탄핵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한 가운데 한 의원은 이 장관 탄핵안이 내년 총선 직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선거를 망치려고 작정했느냐라고 주장했다고 하고요.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당연직으로 탄핵소추위원회에 합류한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합니다. 네, 다만 당 지도부는요, 이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에 2월 임시국회 중 탄핵안을 처리하는 쪽에 무게를 뒀었는데요. 특히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 그 어떤 이견도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재난관리주무부처장인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정황과 사실이 확인된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반드시 받게 하자는 데는 그 어떤 이견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의 취지는
참석 못한 의원들의 의견까지 더 수렴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한 만큼 조속히 그 과정을 밟아 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견이 없었는데 지도부가 정한 당론 방침을 채택하지 못했다. 이거는 앞뒤가 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볼 수 있죠. 기사들을 보니까 결국 의원들을 이제 격발시킨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까 저희 기자도 말씀드렸듯이 장외 집회를 결정하는데 의원총회도 안 열고 했다는 거.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감정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자극을 했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위원회별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 출석 체크를 하겠다. 이렇게 한 부분이 아주 의원들을 감정적으로 자극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발상도 좀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국민보고대 장외에서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데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이것은 전국을 돌아다니면 지역에서 다 했던 것을 이제 서울 지역에서는 실내에 어떤 그 인원을 다 포섭을 못하기 때문에 실외로 나가는 건데요. 지금 어찌 보면 장외로 나갈 때는 어찌 보면 그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다수의 의원들이 동요를 하고 얘를 거의 뜻을 모았을 때 지도부가 그걸 수렴하는 과정에서 약간 상향식으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지도부가 이런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는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는 하지만은 조금 그 과정상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그 지금 뭐 출석 체크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자발적인 의원의 참석을 유도를 하는 것이 맞지. 그리고 뭐 체크를 하더라도 뭐 그냥 할 수는 있죠. 장 지도부에서는 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오는지 안 하는지. 근데 이걸 명기를 하고 또 그다음에 뭐 몇 명 할당을 하고 이것은 저는 좀 올바른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알아보겠는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김기현, 안철수 두 의원의 2파전으로 이제 굳어지는 가운데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듯이 친윤계의 안철수 공격이 아주 거세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까지도요. 고위 관계자의 익명 발언 형식으로 지금 가세하고 나서서 논란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어제 안 후보 측의 선대위원장을 맡은 김영우 전 의원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위원직에서 전격 해촉해서 지금 불이 더 커졌습니다. 지난번 나경원 해임 사태처럼 윤 대통령이 똑같은 수순으로 안철수 후보도 내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 안철수 의원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전 의원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촉됐다는 소식은 어제 오후에 알려졌는데요. 안 의원 측에 따르면 국민통합위 정치지역분과 소속 위원이었던 김 전 의원은 분과위원장으로부터 해촉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국민통합위는 일단 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으로서 여당 당대표 경선의 특정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아 최근 수차례 방송에 출연해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자격을 명시하며 윤심 소재 관련 발언 등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면서 해촉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권 안팎의 해석은 다릅니다. 김영우 전 의원이 장제원 의원과의 통화 사실을 밝히는 게 문제 시작이었다는 관측이 다수입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장 의원이 전화해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심경을 이야기했다면서 김기현 의원이 이제 김장 끝이다, 김장 연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장 의원이라면 인간적으로 섭섭하기는 할 것 같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 김 전 의원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신의 심경을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심경은 뭐 쭉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그랬습니다. 걱정이 혹시... 많더라고요. 김기현 의원이 이제 김장 끝이다. 김장 연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장제원 의원이라면 인간적으로 좀 섭섭하긴 할 것 같아요. 아무리 대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말이죠. 그건 근데 제가 장 의원과의 사적 대화를 흘린 것도 문제지만요. 마치 이제 친윤 핵심인 장 의원, 그다음에 친윤이 미는 것으로 알려졌던 김기현 의원 사이에 뭔가 이제 균열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게 장 의원은 물론이고 친윤계를 자극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의원이 이렇게 말하자 장제원 의원은 SNS를 통해서 일부 후보 측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저를 대통령의 뜻까지 왜곡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으려 하고 있다며 당대표 경선에 거짓을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나아가 안 후보에 대한 친윤계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쏟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철규 의원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신분을 망각하고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수하의 언행부터 제어해 주길 바란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어제 이와 관련 이 선대위원장을 맡게 돼서 이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과 이야기를 하고 나왔다면서 이 전당대회가 완전히 끝나는 날까지 국민통합위원 자격은 중지하고 그 다음 다시 활동하는 것으로 얘기를 마치고 나온 상태라고 설명을 했었지만요. 이 결국 해촉 통보를 받게 된 겁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저에 대한 국민통합위원회의 위원직 이 해촉 결정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김 전 의원 해촉으로 일각에서는 또 한 번 이른바 윤심이 확인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요, 이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서 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도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친윤계 의원들이 안철수 의원 측을 이제 향한 노골적인 공세가 지금 격화되고 있죠. 여기에 그동안 전당대회에 대해서 이제 말을 아끼는 듯 보였던 대통령실에서 고위 관계자라는 그런 익명발로요. 지금 안 의원에 대한 또 공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이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가짜 윤심팔이다, 윤 대통령과 반대 입장이다라면서 이 총공세에 나서는 가운데요. 그동안 이 전당대회에 말을 아꼈던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도 윤 대통령의 뜻은 안 의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전히 중립적 입장이라면서도 안 의원 본인이 윤심팔이를 하려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안 의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분명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어제 이 안철수 의원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는 최상의 조합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관련해 어제 안 의원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법조인 출신의 대통령과 그리고 과학기술인 출신의 그 당대표가 있게 되면은 정말 그것은 최상의 조합이다. 이것은 도저히 민주당에서는 흉내도 못 내고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최상의 조합이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러한 안 의원의 발언을 두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쿠키뉴스에 윤심은 분명 있으나 안철수 의원은 아니다라면서 취임 후 안 의원의 지난 과정을 보면 윤 대통령과 안 의원의 최악의 조합이다.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안 의원의 정치 행보가 그걸 말해준다. 안 의원은 더 이상 설명 필요 없는 내부 총질 전문가다. 그가 당대표가 되면 국정 대혼란이 올 것이라고 강하게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뭐 사실이겠죠. 언론이 지원해서 쓰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건 결국 이제 어떤 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보다도 오히려 강도는 더 세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여권 일각에선 또 이제 인수위원장 경험을 내세우면서 윤 대통령과 인연을 강조하는 안 의원을 또 저격하는 그런 발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친윤계는요, 지난 대선 때 후보 단일화 합의까지 지금 걸고 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권 관계자들은 인수위 때부터 안 의원은 인사나 정책에서 대통령에게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그를 윤심이 실린 후보로 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자인 김기현 의원도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서 지난해 안 의원이 인수위원장을 맡아 하루 일정을 취소하고 인수위에 결근했던 일을 거론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듣고 오시죠.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하고는 좀 이렇게 그 반대쪽 입장에 있는 분이시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가출한 사태는 전 처음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잠적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엄중하고 정말 국정의 앞으로 5년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직책에 계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대통령께서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일까 하는 의문이 저는 생겨요. 대통령실과 친윤계의 공세가 이렇게 격해지니까요. 안철수 의원이 방금 전에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요. 이 최근 우리 전당대회에 대한 이 국민들과 당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 전당대회가 당내 친분과 세력을 과시하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경쟁이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최근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적인 이전 투구에 대해서도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말씀들을 하신다면서 이 전당대회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신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한 이 정면 반박 성격으로 풀이가 됩니다. 특히 안 의원은 회견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요. 이 대통령실 관계자 말로 자신이 윤심이 아니라는 이런 보도가 나오는 데 대해서 이 대통령이 직접 한 말씀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답을 했고요. 이 인수위원장 시절
시절의 하루 잠행으로 인한 이 윤 대통령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일축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당원들께서는 최근 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적인 이전 투구에 대해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당대회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대통령실에서 안 후보님이 인심이 아니라는 인터뷰가 실렸는데요. 지금 윤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철규 의원이 인수위원장 때 연락도 없이 중대한 업무를 포기하신 적이 있다. 이런 분이 당대표되면 당원들이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정말 열심히 그 인수위원장직을 수행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반나절 정도 사실은 제가 추천드렸던 분에 대한 뭐 인사 문제로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상황 지금 현장 연결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지금 취재진이 짐을 쏟아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금 법정으로 들어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자들이 결국 옆에서 제 뒷장면만 지금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후속 소식들 들어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내 친윤계는 물론이고요. 지금 대통령실까지 윤심은 안철수가 아니다 이러면서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지금 총공세에 나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철수 의원도 오늘 대응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친윤계는 비판하면서도 윤 대통령과 직접 맞서는 듯한 인상 가급적 주지 않으려는 그런 애쓰는 모습으로 또 보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당대표 뽑을 때 서청원, 김무성 경쟁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 박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든 당원이 알았지만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안철수 후보의 경쟁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친윤계가 위기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솔직히 김영우 의원을 잘 알지만 삼선 의원이라는 건 알았지만 국민통합위원이라는 건 좀 모르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내치면서 오히려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게끔 만드는 이거는 사실은 패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친윤계라든지 이 세력들이 지금 어떤 입장인가를 이렇게 너무나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과연 김기현 후보에게 유리한지 잘 모르겠고요. 안철수 후보가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건 있어요. 여기 보면 최상의 조합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당 민주주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문제로 볼 때 대통령 아래 당대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최상의 조합이라 그러니까 가뜩이나 심기가 불편한데 계속해서 불편한 심정을 친윤계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 책임 당원들한테 또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저는 솔직히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요. 당원이 지금 84만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냉랭한 대통령실 그리고 야당 사이에 새로운 전선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지난 정부 국방부의 대변인을 지낸 사람이 저서에서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내놓은 것을 둘러싸고서 지금 대통령실, 여야 격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네, 부승찬 전 대변인인데요. 이 부승찬 전 대변인은 곧 발간할 그 책을 통해서 윤 대통령 관저 결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3월쯤 천공과 함께 당시 대통령직인 인수위 이 청와대 이전 TF팀장이던 김용현 경호처장 등이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간과 서울 사무소를 답사를 했다는 건데 이 공간을 관리하는 부사관이 당시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에게 이를 보고를 했고 본인은 남 총장에게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부승찬 전 대변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남영신 총장이 할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화장실이 급해서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화장실로 갔는데 천공 스님과 인수위 관계자가 한남동 육군본부 서울 사무소를 방문했다라는 보고를 했다. 아니 천공이 어떻게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느냐. 일반인과 완전 달라서 금방 밝혀질 건데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반문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총장께서 아니 그러면은 공관장이 허위 보고를 하냐 육군 총장에게 네. 이렇게 해서
이 천공 관련한 의혹은요, 지난해 12월이었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도 이제 똑같은 사실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대통령실은 이제 가짜 뉴스 퍼뜨리는 거 이거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전 의원을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사실무근이다 이러면서 지금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서 천공이 한남동 공간을 방문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 이러면서 김용현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으며 천공이 한남동 공간을 둘러본 사실이 전혀 없음을 거듭 밝힌다고 했는데요. 이어서 사실과 다른 전원을 토대로 민주당이 앞장서 가짜뉴스를 확산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부연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천공과 동행했다고 지목이 된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휴대폰 공개 용의까지 밝혔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네, 물어봤어요, 내가 또 당사자한테. 그 옆에 있었다는 부승찬 김용현. 김용현 합참의장. 전 합참의장. 예, 예. 그래서 세게 이야기해달라. 예.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예, 같이 있었으면 핸드폰에 위치 그 추적을 정보가 하면 된다. 남잖아요. 핸드폰 2개 대조해서 천공 스승의 핸드폰과 내 핸드폰을 그렇죠. 대조해서 보면 된다. 그렇죠, 그 시간대에. 그 CCTV도 그러면 공개도 되겠네요. 다 공개된다는 거죠. 아하. 절대 아니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절대 아니야. 천공 내가 없었다. 그분이랑 종종 통화를 했는데 예. 선거 때 그 이후로도 오늘 통화할 때 가장 톤이 셌어요. 네, 대통령실은 오늘 부승찬 전 대변인과 관련 의혹을 보도한 뉴스토마토 기자 A씨, 한국일보 기자 B씨를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은 국민과의 약속인 대선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수많은 공무원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실행한 것이라며 역술인이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가짜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공무원들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전 대변인을 고발한 건 그렇다 치고요. 이제 책에 공개된 내용, 그다음에 추가 취재를 통해서 얻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까지 형사 고발하는 거, 이건 언론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서 또 다른 파장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천공 의혹 두고서 지금 여야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먼저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청담동 가짜뉴스 시즌2라며 대통령실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입장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윤석열과 천공 사이에서 박근혜 최순실의 냄새가 납니다. 민주당은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시즌2를 시작이라도 하려는 것입니까? 또다시 국정을 흔들고 이재명 대표 방탄마기용 물타기를 위한 저열한 의도임이 김의겸 청담동 술자리 괴담 이것의 이탄에 불과하다. 책임을 또 물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대통령과 그 가족 또는 주변 분들을 향해서 괴담을 만들어서 유포시키고 아니면 그만 이런 식으로 가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국격의 문제입니다.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자, 이 논란,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냥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그 청담동 첼리스트의 전화 통화거든요. 들으면서 정말 그냥 속았었어요.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천공이라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검은 SUV 2대가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CCTV가 공개될 수 있는지, 그러면은 가능하다면 그걸 공개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일했던 공관장이 있습니다. 공관장과 천공이라는 사람을 한번 대질시키는 게 어떤가. 그다음에 남영신 장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처음에 정보를 제공하고 왜 지금 침묵하고 있는지 알 권리만큼은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사건으로 차제에 누가 거짓말쟁이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영신 전 총장은 이제 언론마다 조금 입장이 다른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전혀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또 언론도 있고, 또 어떤 통화에서는 말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좀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런 보도도 지금 엇갈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좀
태도가 조금 불명한 것 같아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거짓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보도도 저는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이 부분은 사법적으로 일단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일단 밝혀져야 될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의 문제가 남아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 말한 사람에게 입증을 하라고 하면 지금은 아무래도 들었다는 사람들, 이 말을 했다는 사람들이 아마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고요. 객관적으로 당시에 차량이 움직였거나 어떤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저는 근데 이제 언론에 대해서 이런 봉쇄적 고발, 대통령실이 좀 남발하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은 조금 과도한 대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잠시 뒤 2시부터 시작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 관련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질책을 받고 또 받겠습니다.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그만하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오늘 아까 방금 전 보셨던 영상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금 법원에 출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자들이 옆에서 이제 따라 붙으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조국 전 장관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재판정으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제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징역 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오늘 법원에 지금 1심 판단이 내려지는 건데요. 재판이 시작된 지 3년여 만에 처음으로 판결이 내려지는데 그래도 아직 1심입니다. 네, 이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부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만 12개에다가 이 3년 2개월 동안이나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온 만큼 오늘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방금 전 조국 전 장관의 출석 모습에서 보시다시피 법원 안팎에도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입니다. 취재 열기 지금 굉장히 뜨겁고 또 주변에 이제 지지자 또 반대하는 사람들 역시 오늘도 모여 있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른 오전부터 이 취재 기자들이 현장에 몰렸고요. 이 현장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경찰 인력들도 평소보다 조금 더 배치가 된 상황입니다. 또 법원 밖에서는 찬반 집회도 열리고 있고 이 재판장에도 많은 방청객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일반 법정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큰 이 중법정에서 열리고 이 법원은 또 다른 법정을 중개법정으로 활용해서 조 전 장관의 재판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피고인 조 전 장관 한 사람만이 아니죠. 네, 오늘 재판에는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노한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그리고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의 판결도 함께 내려집니다. 지난해 1월 이 딸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전 교수의 경우는요. 이번에는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판단을 받게 됩니다. 조 전 장관은 정전 교수와 공모를 해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자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와 또 아들이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온라인 시험을 보던 중에 아들로부터 문제를 전달받은 뒤 대신 풀어 답을 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죠.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의해서 지금 지목된 혐의는 12개입니다. 그거를 이제 크게 나눠 보면요. 결국 자녀 입시 비리, 그다음에 딸 장학금 부정수수, 그리고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감찰 무마 의혹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는 아들과 딸의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위조 또는 허위 발급받고 대학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골자로 대부분 부인 정전 교수와 공모한 혐의입니다. 앞서 정전 교수 재판에서는 딸 입시 비리 혐의 유죄가 인정이 됐고요.
또 민주당 최강욱 의원 명의의 아들 법무법인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건과 관련해서는 최 의원이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딸의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에서는 딸 조 씨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이 노환중 전 부산 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이 장학금 600만 원이 쟁점입니다. 이 검찰은 이를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고 준 뇌물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 조 전 장관과 노 원장 측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과거 조 전 장관의 관련 발언들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교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애초에 받지 않도록 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도 후회를 합니다. 그 돈이 필요해서 그 장학금을 꼭 받아서 그 돈이 필요해서 아둥바둥 그 돈을 챙겨야겠다고 살진 않았습니다. 노환중 원장님께 장학금 관련해서 일체 부탁도 한 적도 없고 일체 전화든 어떤 방식으로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런 노환중 원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반정부 교수였던 저에게 누가 저에게 무슨 득을 보려고 딸에게 장학금을 주었겠습니까? 입학 초기 적응을 못해서 방황을 하였기에 지도교수께서 격려 차원에서 계속 주신 것으로 압니다. 제가 부산 의료원장 선발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입니다. 저에게 뇌물 사범의 낙인을 찍기 위해서 기소를 단행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런 검찰의 행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밉니다. 유재수 씨 감찰 무마 의혹 역시 주요 혐의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는 당시 조 전 장관의 부하 직원이었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그리고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도 함께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중에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또 정상적인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입니다. 조 전 장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이 중대한 비위 상당 부분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당시 유 전 부시장의 소속이던 금융위원회가 자체 감찰 조사나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이 사안을 마무리한 것으로 조사가 됐었죠. 여기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은요, 재판 과정에서 감찰 개시와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면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무적인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트롯 원석들의 진검승부가 펼쳐진 미스터 트롯 2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야, 이거 반칙 아니야? 만남의 시작인가요? 놀람의 연속이었습니다. 말라 좀 두고 다가와라. 모두 다 있고. 와, 미치겠네. 드디어 치열했던 1대1 데스매치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방송을 마지막으로 이변과 반전이 잇따랐던 데스매치 미션이 모두 끝났는데요. 이 초박빙의 승부 끝에 본선 3차에 오른 진출자는 모두 25명으로 좁혀졌습니다. 3회에 걸쳐 방송된 데스매치 마지막 방송에서는요, 이 현역분의 절친으로 알려진 소위 무결점 보컬 안성훈 씨와 장구의 신 박서진 씨가 맞대결을 펼쳐서 화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적으로 만난 셈인데요. 이 대결 안성훈 씨가 박서진 씨를 지목하면서 만들어진 이른바 빅매치였죠. 네, 맞습니다. 이 안성훈 씨는 지난 시즌 1에서는 이 강력한 우승 후보 찬또백의 이찬원 씨를 지목해서 패배한 주인공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번엔 강력한 팬덤을 가진 절친 박서진 씨를 선택하자 이 마스터들은 쌈딱이냐 너희 친했잖냐 이렇게 말하면서 안성훈 씨의 과감한 선택을 놀라워했습니다. 네, 강대강 맞대결은 역대급 데스매치 무대를 탄생시켰습니다. 안성훈 씨는 코로나 사태로 가게를 접고 어려운 생활을 했던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조항조의 돌릴 수 없는 세월을 선곡했습니다. 한편의 서정 씨처럼 감성을 울리는 목소리로 관객을 압도했습니다. 이에 맞선 박서진 씨는 오승근의 떠나는 이마를 불렀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형을 향한 그리움을 담아서 섬세하면서도 애절한 감정을 전했는데요. 두 절친의 피할 수 없는 맞대결 누가 이겼을까요? 먼저 무대부터 보고 오시죠.
당연히 그래 안 고르겠지 하면서 대놓고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가자. 이름 박서진. 진짜예요? 왜 이렇게 세? 어쩔 수가 없잖아. 이거는 거의 헤드라인 감인데요. 그러니까. 가족 싸움 하지 말라잖아요. 이 형은 승부사야. 그게 아니라 강부 부대 가죠. 못 잊을 니마 떠나는 니마 가슴 이슬을 맺혀 떠나는 나의 니마 왜 이리 작아졌나요 늘 멈춰린 탓인가요 왜 이리 가벼운가요 돌릴 수 없는 세월에 눈물이 나요 눈물이 흘러요 당신이 나를 살게 한 네, 저 데스매치 최종 결과는 13대 2로 안성훈 씨의 승리였습니다. 안성훈 씨는 마스터들로부터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보컬이라는 찬사를 이끌어냈는데요. 다음 라운드 진출이 결정이 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힘든 재도전이었는데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아쉽게 패배한 박서진 씨는요. 어제 방송된 뒤에 자신의 팬카페에 미스트롯 경연은 끝이 났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팬들을 위로하고 또 남은 참가자들을 격려하는 글을 남겨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트롯 시리즈가 이제 회를 거듭할 때마다 데스매치에서 유난히 마스터들이 난감해하는 모습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도 안성훈 씨와 박서진 씨 무대가 끝나자요. 이 주영은 마스터는 뭔가를 평가한다는 게 너무 고되다면서 이 고충을 토로했었는데요. 진성 마스터는 평가 자체가 언어 도단이라면서 이 고민하다 이마에 주름이 3개나 생겨버렸다고 한탄했습니다. 시즌 1 때도 이런 순간이 있었죠. 이 미스터 트롯 시즌 1에서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고 불렸던 이 트바로티 김호중 씨와 트롯 신사 장민호 씨의 맞대결은 방송 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까지 장악하면서 이 뜨거운 인기를 입증하기도 했었는데요. 시즌 1 이 데스매치의 백미로 불리며 마스터들의 선택을 힘들게 했던 두 사람의 대결 보고 오시죠. 나를 두고 정들이 떠나간다 울어도 부딪히고 떠나가더라 사랑했던
사람 참 잘합니다. 이때 그런데 김호중 씨가 결국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장민호 씨도 이제 추가 합격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탑7에 두 사람 모두 들어서 지금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스타로 부상을 했죠. 그런가 하면 어제 또 이제 마스터들의 만장일치 심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주인공은요, 10살 트롯 신동 황민호 군인데요. 이 박건우 씨와의 그 상대로 한 대결에서 박정식의 천년바위를 선곡해서 정말 이 나이를 뛰어넘는 표현력으로 마스터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노래 중간에 구음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정말 이 한계를 알 수 없는 재능을 선보였는데요. 이런 황민호 군에 맞서 장민호의 정답은 없다를 선곡한 이 맞대결 상대 박건우 씨는요. 그 골반춤과 EDM, 셔플 댄스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지만 아쉽게 본선 3차 진출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24살 차 띠동갑의 대결로도 화제를 모았던 황민호 군과 박건우 씨의 무대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옷 좀 그만 벗으세요. 걱정돼서 말하는 거예요. 네. 민호랑 형이랑 같은 뱀띠잖아, 두 바퀴. 네. 이 형이 아나콘다와 실뱀의 체급 차이를 완벽하게 보여줄게. 아니야. 사는 건 정답이 없어. 울지마 힘들지마. 다시 인생 한 방 믿어봐. 삶은 무엇인가요? 부질없는 욕심으로 살아야만 하나. 팬심도 이 냉정한 승부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데스매치는요,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정말 팽팽한 승부가 계속됐었는데요. 샛별부 막내 송민준 씨는요, 담담한 창법으로 조항조의 정령을 불러 이 데스매치의 레전드 무대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우승부 맏형 안성준 씨를 13대1로 꺾고 승리했습니다. 또 이 성악 황태자로 불리는 길병민 씨는요, 뮤지컬 배우 출신 박세우 씨를 단 한 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이기고 본선 3차 티켓을 거머쥐었는데요. 송민준, 길병민 두 참가자의 무대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정녕 무엇인가요? 가슴 하나 태우면 그만인가요? 이별은 정녕 무엇인가요?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인가요? 돌아서는 그대 마지막 눈물에 나는 바람 되어 웁니다.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이 데스매치를 보면서요, 이제 대결 상대를 좀 잘 만났다라면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을 텐데 이렇게 탈락하기는 아쉬웠다. 이렇게 아쉬운 생각이 들던 참가자들 여러 눈에 띄었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탈락자들 가운데 일부에게는요, 부활의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명인 이 김용필 씨를 지목해 15대 0으로 패배했던 하동근 씨가 추가 합격자로 이름이 호명돼 눈길을 끌었고요. 이 송도연과의 소년 대첩에서 막판 가사 실수로 아쉽게 눈물을 흘린 이 박성훈 군을 비롯해서요. 이 진들의 빅매치에서 한 표 차로 탈락한 진욱 씨, 또 최수호 씨에게 고배를 마셨던 추혁진, 그리고 임찬 씨가 극적으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각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이제 그러니까 1등을 선발하고 있죠. 근데 어제 또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는 이 데스매치가 마무리되면서 본선 2차 진이 선발이 됐는데 지금까지 선발됐던 진과는 또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앞서는 박지현 씨와 진욱 씨가 1등 진의 영광을 안았었죠. 이번에는 트롯 밀크남이라고 불리는 최수호 씨가 진의 자리에 오르면서 또 한 번 파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매번 왕관의 주인공이 바뀌는 건 그만큼 실력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이런 말이겠죠. 미스터트롯2의 최종 진에는 과연 누가 오르게 될지 한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명승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뜨거운 열기 속에 치러진 1월 4주차 온라인 응원 투표에서는 마성의 중년 김용필 씨가 2주 연속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번 주 시청자와 마스터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두 주인공의 무대 잠시 보시겠습니다. 술정을 이 못난 내게 바쳐두고 한마디 원망도 않은 채 긴 세월을 보냈지. 네,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미스터트롯 시즌2 본선 3차전에서는요. 메들리 팀 미션에 이어서 팀 내 에이스 한 명이 출전해 동무대를 꾸미는 에이스전이 펼쳐질 텐데요. 이 에이스전에서 진을 차지한 참가자가 최종 진을 차지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본선 3차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참가자가 진으로 직행하게 될지 그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마무리하기 전에요. 아까 방금 전에도 전해드렸지만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방금 전인 2시부터 시작이 됐고요. 아까 조국 전 장관 들어가는 모습 저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가는 모습 저희가 봤고 지금 현장에서 계속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먼저 들어온 소식은요. 조국 그다음에 정경심 두 부부가 재판장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재판부에 지금 판결 내용이 이제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먼저 전해진 사실은 정경심 전 교수의 사문서 위조 공소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했다. 그런데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는 딸의 그 입학 비리 관련해서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됐던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속보가 또 들어왔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조국, 정경심 두 부부가 대학원 업무방해 공소 사실, 업무방해를 한 사실 그 부분도 재판부가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두 부부가 그 아들의 아마 연세대학교 대학원일 텐데요. 그 대학원에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의 그 비리를 저질렀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업무방해라는 그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일단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그 활동 확인서, 아마 인턴 활동 확인서일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위조, 그다음에 행사했다, 이런 혐의로 또 검찰이 기소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일단 무죄를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다른 관련된 소식들 들어오는 대로 추후에 또 프로그램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